상상해보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켜고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1초 만에 떠야 할 로그인 화면 대신 접속 대기 중이라는 문구가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처음엔 와이파이 문제인가 싶어 데이터를 껐다 켜보지만 여전히 먹통이죠. 불안한 마음에 집 앞 ATM 기기로 달려가 보지만 기계 화면엔 점검 중이라는 빨간 글씨만 떠 있고 이미 그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 속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의 흑백 사진 속 이야기일까요? 안타깝게도 이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공포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맡긴 돈은 은행 금고 속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믿죠. 하지만 자본주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은행만큼 신뢰라는 얇은 얼음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건물이 또 없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부터 시작해서 저축은행들의 위기설까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들. 도대체 대한민국 금융시장 바닥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한국형 뱅크런의 조짐과 그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먼저 뱅크런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아주 쉽게 짚고 넘어가죠. 은행 뱅크와 달린다 런이 합쳐진 말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간다는 뜻이죠. 돈을 맡기러 가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찾기 위해 죽기 살기로 뛰어가는 겁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100만 원을 맡기면 그 100만 원을 금괴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딱 10만 원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대출해 줍니다. 그래야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내 돈 100만 원 내놔라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줄 돈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뱅크런이고 이 순간 은행은 파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왜 뱅크런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걸까요? 그 첫 번째 뇌관은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프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에 아파트 지으면 이거 대박 나니까 나중에 분양대금 들어오면 갚을게. 일단 돈 좀 빌려줘. 은행은 건물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고 땅만 있는 상태 혹은 계획만 있는 상태에서 그 미래의 수익성을 보고 거액을 빌려줍니다. 이게 바로 피의 대출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야 아파트 짓는 족족 팔려나가니까 건설사도 돈 벌고 은행도 이자 챙기고 모두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원자재 가격도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트가 안 팔립니다. 미분양 무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건설사들은 돈을 못 벌고 결국 은행에 빌린 돈을 못 갚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특히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보다 더 공격적으로 이 PF 대출에 뛰어들었던 게 바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사업이 망해서 돈을 못 갚겠다고 배를 째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통장은 어떻게 되죠? 텅 비겠죠. 지금 제2금융권의 상황이 딱 이 꼴입니다.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호황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늘렸던 일부 지방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오른다는 건 돈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곧 은행의 체력이 바닥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뉴스를 보고 눈치를 챕니다. 저 은행 위험하다는데 불안 심리는 전염병보다 빠릅니다. 옆집 철수가 예금을 빼했다더라. 뒷집 영희도 적금을 깼다더라. 하는 소문이 도는 순간 신뢰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나요? 그때 부산저축은행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서 통곡하던 그 장면이요. 내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뱅크런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은행 지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번호표 뽑고 줄 서고 창구 직원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죠.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진정시킬 시간이라도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2025년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수억 원을 1초 만에 이체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스마트폰 뱅크런 혹은 디지털 런이라고 부릅니다. 작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를 볼까요? 이 은행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6시간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예금 인출이 쇄도하자 200조 원이 넘는 거대 은행이 단 이틀도 못 버티고 초토화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고 스마트폰 뱅킹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본격적인 뱅크런 공포가 시작된다면 미국의 36시간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10분 아니 1분 만에 은행 하나가 증발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부동산 PF만 문제냐? 어림도 없죠.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바위덩어리,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영끌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2030 세대들, 그리고 빚을 내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 막대한 빚이 고금리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자가 오르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지갑을 닫죠.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집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또다시 위협받습니다.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구조 속에서 어느 한 곳만 툭 하고 끊어져도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도미노 게임이 진행 중인 겁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권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돈줄이죠. 그런데 최근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이자를 못 내면 이 금융기관들의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실제로 정부가 나서서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 예금자 보호된다라고 연일 안심시키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1997년에도 정부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말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정말 한국의 은행들이 줄줄이 망하고 내 돈이 다 사라지는 디스토피아가 올까요? 너무 공포에만 떨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의 시중은행 1금융권의 건전성은 세계적으로도 꽤 높은 수준입니다.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금융권으로 돈이 몰리는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불안하니까 이자는 좀 적게 줘도 안전한 큰 은행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2금융권의 자금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까요? 한국 돈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도 불안하고 가계부채도 많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서 돈을 뺍니다. 셀코리아가 시작되는 거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은 더 오르고 기업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뱅크런이 단순한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경로입니다. 자, 이제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기도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현명한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법을
맹신하지 마세요.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준다고 하지만 만약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 돈을 돌려받기까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내야 하고 생활비 써야 하는데 돈이 묶여버리면 흑자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한 은행에 몰아넣기보다는 여러 금융기관에 5천만 원 단위로 쪼개서 분산 예치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둘째,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지금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현금이 왕입니다. 어딘가에 묶여있는 자산보다는 언제든 바로 쓸 수 있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두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유리합니다. 파킹 통장 같은 것을 활용해서 말이죠. 셋째, 뉴스의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정부가 특정 금융권을 콕 집어서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거나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유독 자주 내보낸다면 역설적으로 그것이 가장 위험한 곳일 수도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안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하지만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살아남는 건 언제나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뱅크런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에 압도되지 마세요. 대신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의 흐름을 냉철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까? 혹시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준다는 유혹에 이끌려 위험한 외나무 다리 위에 서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뱅크런의 조짐은 단순히 은행 창구 앞에 줄서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스마트폰 속 숫자의 움직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과 멘탈을 지켜줄 수 있는 날카롭고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